외롭고 우울하고 공허한 사람들을 위한 임상과 치유의 대화.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해피로고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 인간애를 넘어선 운명의 올가미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애를 넘어선 운명의 올가미. 그 지옥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죽음의 수용소를 읽으면서 늘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의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생사의 갈림길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적마다 운 좋게 그는 죽음의 줄이 아니고 연명의 줄에 섰습니다. 물론 거기엔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독일군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운 좋게 생존의 줄이 된 것입니다. 딱 한 번 그는 지시를 어기고 다른 줄에 섰습니다. 물론 어느 줄이 죽음행인지 연명행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가 직감적으로 줄을 바꿔 선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저쪽 줄의 지시대로 섰더라면 그 줄은 그 길로 모두 가스실로 직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외지만 프랭클이 자원 선택한 것도 생존의 길이 되었습니다. 프랭클은 자기가 어떻게 그런 판단을 했으며 또 지시를 어기고 줄을 바꿔 선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갖고 있던 소지품을 옷과 함께 다 내놓고 발가벗고 서야 합니다. 그는 의미치료 원고만은 간직하고 싶어 애원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소각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자신의 전 인생이 무너진 듯 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껍데기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빨랐습니다. 다시 쓰는 거야. 처음엔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번엔 전 인류를 위해 쓰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자기 작품을, 자기 철학을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 수용소로 잡혀가기 전 그는 미국행 비자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떠나면 노부모의 안위가 걱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봉사하는 의사 신분이라 노부모가 그대로 집에 거처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행을 포기하고 남은 것이 화근이 되어 가족 모두 끔찍한 수용소행을 하게 됩니다. 좋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가 참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가족 중 유일하게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수용소 생활은 단기적인 안목에선 정말 불운의 길이었지만 한편 그게 의미치료의 깊이를 더하고 그를 세계적 거장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는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효 또한 도덕적 차원을 초월한 인간 내면의 진실에서 우러난 결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프랭클의 맑고 진실한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 전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부모가 몇 살쯤 돌아가시면 좋겠냐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놀라지 마시길. 평균 63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진 부모의 퇴직금도 좀 남았고 자식들을 도와줄 형편이 되지만 그 이상 나이를 먹으면 짐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를 읽은 독자라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참으로 아슬아슬한 선택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것입니다. 프랭클 자신도 독자들도 다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 가슴을 조이게 합니다. 수용소 생활 중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강제로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특히나 4차례 수용소를 옮길 때마다 다음 행선지는 가스실인가 아닌가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생사가 걸린 일이 아니더라도 수용소 생활은 순간순간이 지옥입니다. 프랭클은 어쩌다 인심 좋은 독일 병사 밑에서 일을 하게 된 날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수레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어려울수록 역경에 처할수록 행복은 참으로 하찮은 일에서 비롯됩니다. 잘 살게 되면 당연 심리에 빠져 웬만한 일에는 행복이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살이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럴수록 행복은 멀어져 간다는 게 행복의 패러독스. 그럴 줄 뻔히 알면서 행복 추구의 집념은 가실 줄 모릅니다. 행복이란 그렇게 될 이유가 있다면 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행복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을 따로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의 패러독스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기본적인 인생 철학을 수정해야 합니다. 계속 행복 타령을 하고 집요하게 추구하다 보면 결국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고도 경제 성장 시대, 우리는 해보고 싶은 건 얼추 해봤습니다. 더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개인은 자유롭게 되었고 욕망은 실현되었습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는 매일의 생활, 그곳에 갇힌 듯한 폐쇄감으로 우리는 피로하고 에너지를 빼앗겨 불안, 초조에 휩싸입니다.
이런 인생 왜 살아야 하나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가?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이라면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의미 없는 인생, 아무렇게나 생각합니다. 내 목숨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참으로 가당치 않은 생각까지 합니다. 내게 살 권리가 있다면 죽을 권리도 있다는 어느 자살 미수자의 이야기에 나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아침 여명에서 저녁의 황홀한 낙조까지 우주는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도 조화롭게 잘 돌아갑니다. 틀림없이 우연이 아닌 위대한 힘이 완벽한 주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우주의 일부입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목숨이 좋아서 손에 넣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힘에 우리는 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다른 존재와 떨어져 따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큰 생명의 조화와 순환 원리에 따라서 함께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가 할 일, 태어날 때의 의미와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를 실현했을 때 비로소 우리들 혼은 성장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프랭클도 장기간의 고된 생활로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4일간의 정약 명령을 받습니다. 추운 날 일하러 안 나가도 되고 점호 시간에도 빠지고 프랭클은 이런 시간이 매우 행복했다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반으로 줄었지만 4일간의 정양 동안 옆으로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병이 나아 또 중노동 현장으로 끌려나간다면 더 이상 버텨낼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용소에서 발진 티푸스가 만연, 의사로 지원할 생각이 없느냐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료들은 수상하다고 가는 걸 반대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일로 차출되더니 곧바로 가스실로 보내진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가기로 결심합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야 의사로서 동료들을 치료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대로 여기서 죽느니 그게 의미 있는 일이야. 역경과 시련의 생활 속에서 그는 온몸으로 생사를 초월한 의미치료를 실천했습니다. 소위 치료자라는 족속 중에는 말만 번지르하게 짓거리는 인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의 깊은 인간의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장면입니다. 그의 결정은 옳았습니다. 그가 있었던 수용소는 기아로 죽은 환자가 속출하자 수인들을 가둔 채 불을 질러 전원이 몰살당했습니다. 프랭클이 옮겨진 수용소는 티푸스가 만연, 그도 감염되고 고열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프랭클은 결심합니다. 죽기 전에 내 출판물을 완성해야겠다고. 기억을 되살려 잃어버린 원고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간적 성숙이 다시 한번 빛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합니다. 책을 출판하는 것보다 그 책에 쓰인 삶의 방식대로 실천해서 모범적으로 사는 쪽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그 후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전에 그는 학자로서의 명예욕, 출세욕을 위해서까진 아니더라도 어디까지나 자신의 인상을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 의미치료 책을 출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의 절망, 시련을 뛰어넘어 갈고 닦은 인간성, 로고스와의 접촉이라고 하는 종교적 체험에 의해 이미 내적 변형을 하고 이전과는 달라진 동기로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의미치료가 인류에게 유용하기 때문이라는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인류에 공헌하는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자의 책임이라 자각한 것입니다. 즉 자기의 죽음과 함께 의미치료가 사라져버린다면 의미치료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미래까지 빼앗는 결과가 됩니다. 미래에는 자기에 의해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의미치료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제 멋대로 이를 포기해선 안 된다. 미래는 누구도 모른다. 나는 그저 내 생명을 끝없이 믿고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믿어도 안 될 수도 있었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현되는 게 없습니다. 실현되어야 할 일이 실현되지 못한 채 끝이 난다면 인간 존재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프랭클은 고열과 피로로 숨도 못 쉬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주치의가 있는 막사로 가야 했습니다. 자칫 경비병으로부터 기관총 난사를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의사로서의 직감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이런 위기를 넘는 생명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역시 의미치료를 세상에 남기려는 사명감이 로고스를 일으켜 그 생명력이 용솟음친 결과가 아닐까요? 최근 출간된 졸저 농부가 된 의사 이야기의 원고를 정리한 비서가 박사님 이게 100권째 저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 무슨 할 이야기가 그리 많았을까? 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처녀작이 나온 지가 1980년대 초반이니까 40년도 안 된 세월에 100권의 저서가 출간된 것입니다. 어느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한 줄 한 줄 나로 썬 핏줄이 얽힌 사연들입니다. 나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고려할 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질은 고사하고라도 양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전문 작가도 아닌 사람으로서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게 스스로의 자평입니다.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다음에 쓸까? 그만둘까? 써내려 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적도 있었습니다. 난 그럴 때마다 위대한 스승 프랭크를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던져놓은 펜을 다시 들게 됩니다. 괴롭고 번민하기 때문에 인간이다. 프랭클은 수용소 생활에서 자기한테 의미치료라는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극한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낸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적인 극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경지로도 내면을 깊게 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감성에 눈을 뜬 사람들을 프랭클은 감명 깊게 적고 있습니다. 나를 이런 지독한 환경에 빠지게 한 운명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여성의 이야기가 프랭클은 적지 않이 놀랐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불편 하나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진심으로 정신적 소망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불평불만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악몽 같은 환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행복합니다. 모든 것에 진지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창밖에는 작은 꽃이 핀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저 나무는 혼자인 나에게 유일한 친구예요. 저 나무와 자주 대화를 하나요? 프랭클은 환각이라도 일으킨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무가 대답을 합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어갑니다. 저 나무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여기 있어. 나는 존재하고 있어. 나는 영혼의 생명이야.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이승을 떠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프랭클의 철학의 진수를 시적으로 표현한 예술입니다. 깨끗이 정화된 영혼의 향기가 전달될 듯 참으로 아름다운 에피소드입니다. 극한의 절망과 괴로움을 남긴 사람은 실존적 본질, 즉 진실한 자기를 일깨웁니다. 이럴 때 인간은 사회적 공감이나 인류의 공감보다 더 근원적인 생명으로서의 공감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은 모든 존재 중에 영원의 생명인 로고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고스야말로 궁극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괴로움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세계를 투시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높은 차원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고뇌를 받아들이면서 맑은 행복이 흘러나옵니다. 프랭클에 의하면 우리는 고뇌를 통해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 인간이란 고뇌하는 것, 호모 페이션스입니다. 고뇌하는 게 인간, 아니 고뇌하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힘든 병을 극복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고뇌 끝에 다시 태어난 인간의 신선한 기쁨의 감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저 아름다운 하늘을 봐주세요. 꽃밭에 갑니다. 꽃은 모두 아름다운 색으로 피어납니다. 그 아름다움에 눈이 부십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어떤 것인가 나는 전혀 모르고 지냈었거든요. 진정으로 살게 되기 위해서 나는 죽음을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었구나. 나는 살기 위해 죽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프랭클의 절대 긍정, 인생 철학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건 인생에겐 의미가 있다. 어떤 사람, 어떤 인생에도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한 충족시켜야 할 의미, 실현해야 할 사명이 반드시 주어져 있다. 내가 모르고 있을 뿐 내 발밑에 이미 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내가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 누구를 위해 너에게 주어진 그 무엇이 있다. 누구는 너에게 발견되어 그 무엇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고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비록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의미 있는 일이다. 필요하기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인생 철학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참된 행복을 얻을 순 없다. 프랭클에게 그 무엇은 바로 의미치료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어떤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 소망이 얼마나 절실했던지 수용소에서 해방 후 가족이 모두 참살당한 암울한 시대에 그가 꿈에도 그려왔던 책을 완성합니다. 1946년에서 1949년
2년간 그는 6권의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의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 어느 날 수용소에 한 사람이 창고에서 감자를 훔쳤습니다. 수의들은 당장 범인을 찾아내라, 아니면 모두에게 하루를 굶기는 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훔쳤는지 알지만 막사 모두가 고발하지 않고 그는 교수형 대신 하루 굶는 벌을 받기로 합니다. 그날따라 전기도 없고 깜깜한데 막사의 대표가 최근 늘어나는 자살 예방을 위해 프랭클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배도 고프고 지치고 말할 기분은 전혀 아니었지만 동료들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는 아직 최악은 아닙니다. 우리는 집, 지위 등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되돌려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고 낙담,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두고라도 우리의 과거 있었던 그 풍요로운 체험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과거 속에 우리가 일군 업적은 영원히 확보됩니다.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속에는 고뇌도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고뇌도 죽음도 결코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인생에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에서 투쟁은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싸움의 의미나 존엄을 조금이라도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곤란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가까운 장래, 어쩌면 초유의 날을 맞을지도 모를 우리를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친구, 아내, 살아있는 자, 혹은 죽은 자까지, 그리고 신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고 실망하지 않도록 긍지를 갖고 그날까지 당당히 살아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유머의 원천은 암수라고 했습니다. 요즘 TV는 너무나 경박하고 품격이 없습니다. 감각적이고 말초적이어서 깊은 심금의 울림이 없습니다. 일본 어느 선사의 에피소드입니다. 선사의 동생이 부탁합니다. 아들 녀석이 너무 방탕하니 한마디 해달라는 것. 내키지 않았지만 조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말없이 앉았다가 일어나 집신을 신으려는데 조카 녀석이 집신끈을 묶어줍니다.
그때 조카의 손등에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쳐다보니 선사가 울고 있었습니다. 로고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수용소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게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먹는 것, 추위를 피하는 일, 조건이 좋은 노동그룹에 소속되는 것, 카포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슨 그런 일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어이없는 일들이지만 이것들이 생사를 갈라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생체는 그가 가진 모든 가능성을 발휘하여 생존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효력이 발휘하는 건 로고스를 불러 깨워 그 생명의 에너지를 획득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무의식적으로 로고스를 불러 깨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모색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고스를 각성시키기 위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같은 아우슈비츠 출신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엘리 비젤은 그의 자전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던 당시 15세 소녀는 병든 아버지 수발을 들면서 소홀히 한 점을 늘 부끄러기 여기고 있었지만 독일 친위대의 말에 마음이 동요된 것을 고백한다. 여기선 누구나 자기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타인을 생각해선 살아남을 수 없다. 너는 아버지한테 배급된 빵도 먹어야 한다. 그는 수송차 안에서 빵 한 조각으로 부자가 싸우는 걸 목격했다. 그리고 얼마 후 슬픈 아수라장이 전개된 그 자리엔 싸늘한 시체 2구만 남았다. 같은 수용소의 질서 유지반의 젊은 폴란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든 여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말아주세요. 힘을 합쳐 희망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삶을 신뢰해주세요. 절망을 씻어버리면 여러분은 죽음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형제요, 같은 경우를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물론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이 험한 수용소 생활을 통해 터득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용기, 희망, 신뢰, 사랑입니다. 이 짧은 연설 속에서 의미치료의 골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들은 용기에 의해, 희망에 의해, 신뢰에 의해, 그리고 사랑에 의해 로고스를 불러일으켜 어떤 경우에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우슈비츠 출신의 심리학자 루시 아델스베르그의 한마디입니다. 자신도 굶주림으로 신음하면서 배급된 빵을 팔아 감자를 사서 죽음을 앞둔 동료에게 최후의 행복감을 주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자기를 잊고 사랑하는 행위에 몰두함으로써 로고스를 각성시켜서 가혹한 행위에도 살아나는 생명과 예지의 힘을 솟아나게 한 것입니다. 프랭클은 여기서 자기 초월의 경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자기 생각만 해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자신도 굶주림도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힘든 동료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건 믿기지 않은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인간성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하여 세워진 수용소에서 수인들은 훨씬 인간적으로 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의식이 부족하면 예의를 모른다고 하지만 진실한 예절, 인간다움은 의식이 부족할 때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랭클은 이런 극한을 경험함으로써 자기 인생이 성숙해졌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초월의 경지. 프랭클을 대하고 있노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녀왔던 가치관, 행복관, 성공관, 인생관은 너무나 소화기적인 차원이라는 생각에 몸둘 바를 모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인생관의 혁명적 변화의 계기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랭클 자신은 물론이고 수용소 동료들 중에서도 자기 초월한 사람들의 감동적 이야기를 많이 싣고 있습니다. 자신의 빵을 감자로 바꾸어 죽어가는 동료에게 최후의 행복감을 주는 천사의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는 수용소 생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상낙원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게 내 정신과적 소견입니다. 늙은 정신과 의사의 노파심이면 좋겠지만 자살률 하나만 생각해도 인생 철학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프랭클의 강한 어조에 다시 한번 움찔하게 됩니다.
이런 내적 변형과 함께 예술이나 자연에 대해서도 강렬한 감성에 눈뜨게 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어느 날 저녁, 동료가 들어와 밖으로 나와봐, 참으로 아름다운 낙조가 펼쳐지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순간 프랭클은 지쳐 쓰러진 자신을 잊고 다른 동료 몇과 함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얼마간의 침묵이 흐른 뒤 한 사람이 세계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지? 라고 말합니다. 프랭클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여리고 감성적인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피로에 지친 한 여성은 추위와 굶주림에 떨면서 몇 시간을 밖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길가 포장된 도로틈 사이에 예쁜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면서 그 꽃을 밟지 않고 가더라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채, 그게 무슨 대수야. 내일이면 나를 위한 무덤을 파야 하는 판에 이런 사람은 진짜 자기 무덤을 파게 되더라는 것. 아름다움을 접함으로써 생존에 유용한 무언가를 본능적으로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 그것은 로고스의 생명 에너지입니다. 아마 로고스는 아름다움에 의해서도 깨어나겠지요. 빵 한 조각으로 다투던 사람들도 석양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순간 그들은 로고스를 일깨워 로고스의 생명 에너지를 먹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발을 이끌고 작업장을 향합니다. 어젯밤 고인 빗물에 마른 나뭇가지가 비쳤습니다. 이것 좀 봐. 렘브란트의 풍경화보다 아름답잖아? 못 쓰러질 듯 깡마른 자의 심신에서 어쩌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프랭크는 여기서 새삼스레 인간의 생명력에 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는 힘은 강한 의지나 튼튼한 몸이 아니라 섬세한 감성에서 솟아난다는 것. 달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자, 귀뚜라미 소리에 잠을 잊은 채 밤을 지새는 사람, 이런 여린 감성이 로고스를 일깨워 살아가는 강력한 힘이 되어줍니다.
해방, 자유, 그리고 비통과 환멸. 그가 마지막 보낸 수용소에도 차츰 전선이 가까워지고 있는 감이 들었습니다. 독일군의 잠시도 느슨해지고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해방, 자유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동료들이 이웃 마을에 진료 갈 때 도망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병실 환자 한 사람이 당신도 도망가느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왔습니다. 순간 프랭클은 내가 의사로서 나를 믿고 있는 환자를 버릴 수 있는가 하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전선이 가까워지자 이 수용소는 폐쇄하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차를 기다립니다. 그는 두 번째 차에 타게 되어 있었지만 사고가 생겨 다음날 오는 차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선은 빨리도 수용소로 닥쳐왔습니다. 밤새 엎드려 총소리를 피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사방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목을 내밀어 정문을 바라보니 백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구나. 이제 해방이다. 얼마나 기다렸던 날인가. 그러나 어느 누구의 입에서도 감격스러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정문 쪽으로 밖을 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앞뒤를 살피며 몇 걸음 걸어보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외쳐댔던 해방. 자유란 말은 물론이거니와 기쁨도 없고 도대체 모든 감정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독일 병들은 재빨리 민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해방도 되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서둘러 집에 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마치 수용소가 보금자리인 것처럼 낮에는 밖에 나가 어슬렁거리다가 저녁이면 모두 수용소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화원의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환상의 세계를 거닐듯 정신이 나간 사람 마냥 되었습니다. 학술적으로 이런 현상을 이인증이라 부릅니다. 실감이 나지 않고 자기 같지도 않은 감각, 마치 꿈길을 방황하고 있는 듯한 현상입니다. 다음날 프랭클은 동료와 함께 들판을 걸었습니다. 보리싹이 파랗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동료는 그 보리를 일부러 발로 뭉개듯 짓밟고 걸었습니다. 왜 그래? 프랭클이 물었습니다. 뭐라 카노? 내 아내도 아이들도 가스실에서 죽었다. 까짓 보리가 뭔데 밟지 말라니. 동료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하고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해방된 자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진정한 용기를 시험하는 일은 역경일 때가 아니고 오히려 행운일 때여야 한다. 그 축복받은 환경에서 얼마나 겸허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얼마나 기다렸던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를 초인종만 누르면 사랑하는 아내, 아이들이 반가운 얼굴로 뛰쳐나오는 그리운 장면들을 얼마나 그렸던가. 하지만 막상 기다리고 있는 건 수용소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은 없고 방들은 모두 텅 빈 채다.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한 것이다. 천의 고아가 된 것이다. 이날을 위해 그 힘든 수용소 생활을 참고 견뎌왔는데 이게 뭐야. 반겨줄 이웃도 없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차라리 희망이 있었던 수용소 생활이 나았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비록 확률은 적었지만 수용소에는 언젠가 가족을 만난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이게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며 견뎌야 했던가. 너무나 허무하다. 우리가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야. 자살자도 나옵니다. 이런 현상은 2차 세계대전 후 전 세계를 풍비한 고향 상실증과 비슷합니다. 지독한 전쟁의 참화 속을 용케 견뎌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돌아왔지만 모두들 뿔뿔이 헤어지고 고향 마을엔 사람도 없고 폐허만 황량합니다. 불편하고 지친 다리를 이끌고 돌아온 병사의 심경은 그야말로 황량한 들판에 남겨진 길 잃은 양 같습니다. 웬만한 곤란은 참고 견딜 힘이 있지만 의미의 상실은 견디지 못한다. 진짜 극한적인 절망은 수용소 안이 아니고 해방이 되어 자유의 몸이 된 시민의 생활 속에 있었다. 모든 걸 잃은 사람, 자기 자신마저 잃은 사람에게 지켜야 할 게 뭐가 있을까? 특별히 복수심도 없고 명예욕, 권력욕도 없고 있는 건 오직 신 이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빵 한 조각, 따뜻한 침대, 점호에 안 불려나가도 되고 죽음의 위험도 없고 이런 상황만 주어진다면 다음엔 어떤 운명이라도 감사하며 받아들일 겸허함이어야 한다. 인간은 풍요로워지면 당연 심리에 빠져 감사를 모르는 저질의 품성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